오늘 영상은 좀 프리하게 찍겠습니다. 제 매매 관점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좀 프리하게 영상을 찍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목 자체는 이렇게 했었어요. 매매 기법만으로 절대로 수익이 낼 수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요,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차트적인 내용들을 일단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엄청 쉽잖아요, 차트를 들어보면. 근데 이 차트적으로 접근할 때 그 전에 살펴봐야 되는 재료들 있잖아요. 이 재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만요, 우리가 자신있게 기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이 기법 자체만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자신있게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유를요, 이 재료적 관점에서 설명을 오늘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주식 1년차 보다는요, 주식 3년차, 5년차 이상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보자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재료, 특히 공시 분석 있잖아요. 대주주 스탁옵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쉽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밑에서 드릴 겁니다. 재료 분석할 때. 영상을 오늘은 좀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시장 분석입니다. 금요일날요, 오전장에 강한 테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2개 있었는데요. 이게 엄청난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면서 개별 주도주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규 상장주 매매 하신 분들, 트레이더 중에 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요, 이제 대선 정책 테마가 막 순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는요, 이 AI 테마가 최근 정책주 순환 속에 오늘은 AI 테마가 오후장에 엄청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신규 상장주와 이 AI, 그리고요, 실적주들 있잖아요. 최근에 실적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방산과 조선, 그리고 뭐 게임에서도 있고, 엔터에서도 있고, 화장품에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호실적 관련주들을 지금 관심을 갖는데요. 이쪽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오늘 주도주의 흐름은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매매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드리고, 오늘 재료적 관점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오전장에 신규 상장주가 개별 주도주 흐름을 보여서요, 보세요. 거래대금 태증을 보시죠. 7천억대. 와, 7천억대나 터졌어요. 한 종목. 이게 거래대금 전체 시장 1, 2위였습니다. 보시면요, 신규 상장주가 수급을 모두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장에 보세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어요. 돌파봉 매매 기법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엄청 거래대금 100억대 넘게 터지잖아요, 일본 봉상.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 양봉에서 산 다음에요, 이 양봉에서 자기가 바로 사고 나서 바로 상승해야 돼요, 돌파봉 매매는요. 그리고 나서 이 돌파봉 다음 의미 있는 돌파가 한 번 더 나왔죠. 여기서 이게 장대 양봉이 큽니다. 제가 차트를 지금 갖고 와봤는데, 여기 신규 상장주입니다. 일단요, 1분봉으로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 그 단기 돌파봉 매매는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태 돌파했던 모습이 이게 100억대거든요. 90억 정도가 터지면서 이 돌파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접근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 있는 돌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 있는 돌파봉 시가로, 보통 저가로, 이제 신규 상장주는 저가로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시가 깨지 않으면요, 27,000원이잖아요. 이 27,000원 시가를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급등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사자, 그러면요, 여기서가 몇 %까지 올라갔을까요? 돌파봉 매매는 이 돌파봉 시가를 깨지 않으면요, 큰 거래대금이 들어있죠. 117억. 그럼 여기서 20% 이상이나 상승했죠. 이 시가 깨지 않으면은 20% 이상 수익을 취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10% 이상 주면요, 그쵸? 10% 이상 주면 매매를 해볼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또 이렇게, 그쵸? 작은 박스 흐름을 보이다가요,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나서 한번 여기서 또 터지죠? 여기서 돌파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돌파봉에서 접근했다고 하면요, 여기 또 시가 깨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접근했다 하더라도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접근한 관점은요, 돌파봉 매매입니다. 돌파봉. 왜냐면 오전장 개별 주도로서 신규 상장주가 힘을 냈거든요.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여기서 한 15% 정도 이상 청산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봉이 또 나오죠. 3% 수익을 냈던 그런 흐름인데요. 제가 신규 상장주 돌파봉 매매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 있죠. 여기다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레이더들한테요. 그리고 오후장에는요. 어때요? 오전장에 오가노이드 이게 엄청난 강한 개별 주도주 흐름을 보였다가요. 강력한 테마가 없었거든요. 오전장에.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개별 주도로서 엄청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엄청나게 돈이 몰리면서 보세요. 시장의 거래대금을 다 빨아들이면서 1등을 했어요. 전체 시장 거래대금에서 1등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보세요.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이게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 오전장에 결국 거래대금이 7천억 이상 터졌거든요. 보시면 7,900억 터졌는데 시가총액의 3배 이상을 거래대금이 터지는 아주 큰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었고 오후장에는요. 보세요. 이 원일 TNIS 그쵸? 이게 또 주도주 흐름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2천억대밖에 안 되는 종목이 또 오후장에 엄청난 강력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봉 매매를 했다라면요. 보세요.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죠. 거래대금이 없다가 여기서 크게 나오면서 돌파하죠. 그럼 여기서 역시 돌파봉 매매를 해볼 수 있었겠죠. 이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는 이런 데서요. 마찬가지로 돌파봉 매매했다면은 수익을 잘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흐름 보세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만들다가 거래대금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죠. 그러다가 어때요?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데 역시나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보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한 82억 터졌는데 여기서 돌파봉에서 접근했다면요. 이 시가에 접근했다면 여기 시가를 손절 잡고 크게 올라갈 때 뭐 30% 이상까지 상승했는데요. 적당한 선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돌파봉 매수 타점은요. 이 거래대금이 크게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 크게 유입하면서 이런 데서 접근했을 때 시가를 손절 잡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이거는요. 거래대금 1등, 2등 시장 개별 강한 그런 뭐라고 이제 시장에 강한 테마가 없이요. 지수도 하락하고 강한 테마도 뭐 해치 테마로서 강한 테마도 없이 해치 테마로서 이 신규 상장주가 시장의 그 자금을 빨아먹었을 때 매매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 방식은 좀 능숙한 트레이더들이 좀 많이 큰 돈으로도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매였어요. 제가 오늘은요 지금 돌파봉에 대한 아주 간결한 설명만 했던 거고 여기서 제가 1시간 영상으로요 신규주 매매에 대한 그런 방식, 접근 방식들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고수들의 관점을 설명드렸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주의사항들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해 보시고 요건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방금 설명한 게 이겁니다. 오전장 신규 상장주 개별 주도주 흐름이 가장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습니다. 7천억대 2개 나왔죠. 요거에 대한 이제 매매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요 대선 정책 최근 엄청나게 순환을 했죠. 순환매가 많이 흐르는 장세였어요. 근데 AI가 가장 강력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에 대한 스윙으로 접근했고 오늘 청산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주입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단기 매매는요 당일 주도주 중에 가장 강한 섹터죠. 오늘 따지면 아까 신규 상장주라든지 그런 개별 주도주 그쵸? 1등주 거래대금이 크게 터질 때 지지저항 보고 매매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돌파본 매매도 어떻게 보면 저항대를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질 때 저항대를 돌파할 때 접근을 했던 거잖아요. 트레이딩 과정에서. 근데 여유로운 수익 매매자라면요 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섹터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테마가 순환하는지 파악하고 나서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둬요. 어떤 섹터가 있어요? A 섹터, B 섹터, C 섹터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정책 테마, 특히 이재명 정책 테마가 엄청난 강한 순환매를 보였거든요. 그때 뭐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뭐 그쵸 신재생, 뭐 아니면 탈플라스틱, 뭐 세종시 개연, 지역화폐 관련주도 돌았고 이런 식으로 정책 테마가 돌았거든요. 탄소 중립도 돌고. 근데 오늘은 AI가 돈 거예요. AI가요, 그쵸? 제가 AI가 돌 거라는 거를 퓨류사 AI가 돌 거라는 거를요 미리 차트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 공시 분석한 다음에 재료 분석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크게 급등할 때 던진 거거든요. 이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를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은요 수익 매매들은요 이렇게 크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받을 때 따라간 다음에 이 조정에서 산 다음에 다시 급등할 때 던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자라면 이렇게 급등할 때, 이렇게 돌파할 때, 급등할 때 매매해 볼 수 있지만요. 스윙은요, 좀 일봉상 이렇게 저점에서 공략한 다음에 급등할 때 던지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능숙한 사람들은 단기 매매에서도 수익을 잘 냈겠지만요.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순환매,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순환매를 예상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강한 테마에 1등주가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5월 9일날 이제 거래대금 상위 분석을 통해 제가 주도주 종목을 정리해봤는데요. 역시 AI 관련주가 정책 테마로서 가장 강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 주식들이 강했는데 인맥주가 강했고, 그리고 또 정책주 중에서는 AI가 좀 강했습니다. 그 중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큰 글씨로 체크를 해봤어요. 큰 글씨로. 그래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에서 전 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 상지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재료공시 들어갑니다. 재료공시 설명 들어갈게요.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이재명 관련 주식이죠. 특히 인맥주입니다. 상지건설은요. 어때요? 엄청난 급등을 했죠. 우리 여기서 보통 매매 못해요. 초보자들은요. 능숙한 사람들도 매매하기 힘든데, 그쵸?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며 최근에 어때요? 이 엔벨롭, 제가 이걸 엔벨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지지받고 나서 다시 2차 급등이 100% 이상 나온 지금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요. 일단 차트만 체크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보통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 데서 있죠. 제가 평소 때 차트적으로 매매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잘 쓰는 매매 기법, 수익 매매 이제 급등주면은 세력주거든요. 그쵸? 이 세력주의 기준을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세력주인지, 어떤 식으로 수급주인지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잠깐 생략하면요. 지금 이 정책주는 세력주거든요. 세력주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이제 세력주 어떤 종목을, 거래대금과 이제 재료, 테마, 또 시총,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이 강한 테마인지, 그런 테마에서 어떤 게 1등주인지 파악을 하는 방식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종목을 선정했으면 이제 얼마에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특히 제가 결합점 매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결합점 매매가 어떤 매매냐면요, 차트적으로만 지금 볼게요. 차트적으로 이런 그 장기평선 있잖아요. 이 장기평선이 아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요, 약간 역배열이거든요. 그다가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장기평선이 이제 우상향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이제 정배열 초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배열 초입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그 매매 기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세력주 수익 매매 방법들은요, 이렇게 차트적으로, 그쵸? 차트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동기호로 설명한 걸 보면요, 이 노란색 있죠? 이게 노란색 엔벨로프라는 선이거든요. 이 엔벨로프 선에 첫 닿는 구간 있죠. 그리고 또 볼린저 밴드 하단, 이 노란색 구간, 요런 구간에서 사면은 크게 수익을 본다고 해놓고 나서 이제 기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 실제상 대장주와 이제 명목상 대장주를 어떤 식으로 제가 구분해요. 실제상 대장주는요, 보통 수급주인 경우가 많고요. 이 명목상 대장주는요, 조금 시총이 작고 등락이 큰 명목상 1등이라고 해요. 왜냐면 탄력은 좋거든요. 가벼워서. 그래서 제가 이스트에이드 지금 상한가 갔죠, 이번에. 폴라리스 AI 파마도 상한가 갔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로 명목상과, 예를 들면 지금 명목상 이스트에이드 보세요.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도 크게 급등했죠. 1차 급등했죠. 그러고 나서 조정받고, 이 노란색 보이시죠? 지금 제가 말한 이 선이요. 이 선에서 지금 조정받고 지금 상쳤죠. 명목상 1등주는요, 명목상 대장주는 보통 여기에도 이스트에이드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스트에이드요. AI 테마. 이런 거는요, 상을 잘 쳐요. 반등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1등 급등하다가요, 조정받고 이 구간 있죠. 제가 말하는 매매 그런 구간입니다. 이 진한 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상한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거래대금도 작아서.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작게 명목상 1등, 분위기 메이크 1등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빠르게 상치죠. 근데 이거는 스윙으로 잡았던 사람들은 급등할 때 던져갖고 수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요, 일단 기법상 타점은요, 여기라는 거예요. 왜 여기인지에 대해서는 얘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잠깐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컴3 매수할 때 주의사항도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멤버십 영상에다가 진짜 많이 오래 자세하게 풀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이에요. 이 엔벨로프 구간이라든지. 근데 상지건설은 제가 인맥주라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재료 분석해드리고 제가 실제로 매매한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어쨌든 이건 타점이 안 왔어요. 놓쳤다 칠게요. 100% 와도. 1차 급등, 조정, 2차 급등.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보통 이렇게 1차 급등 그렇게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 고점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급락하거든요. 왜 그 급락이 나왔는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타점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2차 급등을 노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형제 INC가 이제 이재명 대표주로 제가 타점 설명했죠. 어떤 거죠? 급등했죠? 조정 나오죠? 여기 있죠. 요런 노란 거가 이거 잘 보세요. 이 노란 거가 여기서도 20% 올랐고 혹시 여기서 다시 밀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낙폭 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래도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타점상으로 보세요. 일단요. 그러면 어때요? 급등 왔죠? 우리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알겠다. 기법상으로는. 그런데 막상 못 사요. 기법으로 맞는데 못 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재료, 공시, 뉴스 이거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피상적으로 차트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해도 머릿속으로는 이해해도요. 실제로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다시 반등하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은 어디서 오냐? 공시 재료 분석에 있어요. 한번 그걸 볼게요. 아, 그걸 보기 전에 이렇게 막 재료 제가 분석할 거거든요.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제가 매매했던 그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4x4 정책주 순환매 속에서 이렇게 1차 급등, 조정, 2차 급등. 이것도 타점이 안 나왔고 사진 못했습니다. 이게 필요사 AI 1등주였습니다. 그리고 에르코스, 크라우드웍스 실제로 매매했던 두 종목이거든요. 일단 차점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에다 올려드렸는데 이걸 강조했어요. 에르코스 보세요. 낙폭 타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에르코스를 사신 분이 여기서 이제 사겠죠. 제가 멤버십에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보세요. 이 낙폭 제가 사는 점이 어디랬지? 1차 급등 강력하게 났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사는 거 맞잖아요. 근데 좀 더 일찍 샀단 말이에요. 분할 매도 할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낙폭은요. 이렇게 사고 여기서 산 다음에 다시 한번 상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당 기준으로 상한가 갔을 때 한 15% 20% 수익이었겠죠. 근데 뭐 상한가에서 일부 물량을 덜고 나서 다음날 시가갭이 10% 올랐을 때 25%에 매도했던 타점이에요. 제가 이제 매매했을 때요.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낙폭점에서 이 검은색이 진짜 매수 타점이거든요. 낙폭에서 매수 타점. 실제로 여기서 상한가 반등이 오고 크게 반등이 왔어요. 공시 분석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타점만 보세요. 수익을 냈다는. 이제 에르코시 공시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물어보신 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이것도 누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것도 설명드렸죠. 1차 급등 강력하게 나왔죠. 그리고 어때요? 조정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매수 타점이었죠. 여기 낙폭 보이시죠? 여기 방금 말한 타점상으로 기법상으로. 그리고 나서 어때요? 조금 더 낙폭이 오고 이제 검은색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맥점이잖아요. 제가 아까 기법 설명 다 드렸잖아요. 주도 뭐예요? 세력주 수익 매매 기법 2편에서 이 낙폭에서 이 검은색 사이에서 사면요 1차 급등 나오고 2차에서 이런 데서 사면 세력주들은요 나중에 한번 크게 급반등이 온다. 특히 상한가 반등이 잘 온다. 이런 설명 드렸고 실제로 저는 크라우드엑스가 조금 거래대금이 좀 더 크고요. 이게 선도적으로서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로 했는데요. 이스테이드도 보시면요. 여기서 어때요? 상한가 반등이 나왔죠. 이게 상한가 반등이 왔어요. 실제로. 분위기 메이크 1등, 명목상 1등 상한가. 크라우드웍스는 장중 26%까지 급등했다가 밀렸는데요. 거래대금 크게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크게 나오죠. 스윙은요. 보통 이런 데서 산 다음에 이렇게 급등할 때 던지는 거거든요. 타점만 보면 진짜 쉬워요. 에이 결과적으로 올라간 것만 보여주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이것만 수익을 봤어요. 근데 제가 왜 타점 자체로만 수익을 낼 수는 없냐? 저는 타점만 이해하고 들어갔었으면 저도 이렇게 크게 급등했을 때 던지지 못했고 그 전에 흔들렸을 때 던졌거나 손절을 했겠죠. 이제부터 중요해요. 설명이. 물어보시는 분들 다 보면요, 뭐 전환사채 뭐 얼마 나왔다 막 이거 물어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신규 인수권 부사채, 그쵸? 전환사채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 막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 단순히 기법만으로 접근해 갖고는 수익을 낼 수는 없다는 이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올린 글들을 보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말로 설명해 볼게요. 일단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세요. 이 차트상의 맥점에서 사고 나서 그 급등이 한 30-40%씩 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일단 차트적으로 분석하면 쉽죠? 뭐가 쉬워요? 한번 차트 분석해볼까요? 차트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1차 급등 나왔죠? 그리고 강한 테마 1등주 후보죠? 조정 받죠? 그럼 여기서 사는 거 맞잖아요.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보시면요, 이 장기평선이거든요. 주봉이에요. 그럼요, 어때요? 이렇게 막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오다가 어때요? 이 장기평선을 돌파했죠. 갭으로 돌파하고 강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 전고점이 이제 돌파되고 나면 지지가 되죠. 그러고 나서 삼적 4흑 패턴으로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오는 그런 주봉상 흐름도 보더라도 차트 아주 깔끔하잖아요. 쉽잖아요. 돌파. 그쵸? 크게 거래대금 나오고 그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여긴 잘렸네요. 이걸 보겠습니다. 그쵸? 거래대금이 조정하고 나서 다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2차 돌파 이렇게 나오는 모습. 쉽죠?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장기평선들 다 이렇게 겹쳐있는데 여기서 강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돌파했어. 1차 급등. 그리고 나서 3원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장기평선이 이제 돌파되고 나서 다 지지가 겹치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삼적 4흑 패턴으로 이렇게 역시나 거래대금이 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그 차트도 비슷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아주 완벽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기법상으로 맞는 거 알면서도 매수를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요약하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매매 타이밍. 이 매매 타점이나 타이밍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못 사는 겁니다. 실제로 매수를 못해요. 왜? 이 매수하고 나서 타점은 알지만 왜 여기서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왜 상승 반등이 나올 거라는지, 그거에 대한 나름의 근거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신과 근거가 없어요. 타점은 알지만 그 확신과 근거는 재료 분석에서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왠지 불안하니까 매수를 못하고, 또 매수를 못하니까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해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급등을 해갖고 이렇게 또 올라가면 계획에도 없는 뭐예요? 예, 추격 매수나 해갖고 물려갖고 여기서 또 손실 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개인들은요. 근데 세력들의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이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지만요. 세력들이 있죠. 세력들은요, 전환사채 물량이죠. 그리고 또 대주주 매도, 전환사채 물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공시들은요, 보통 강한 테마 종목에서요. 이런 강한 테마 종목에서 이렇게 1차 급등이 강력하게 나올 때 동반돼요. 세력주에서는 항상 동반돼요. 뭐 10이라든지 BW라든지 그쵸? 스탁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공시가 나와요. 그런 공시가 나올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이제 보통 급락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조정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2차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왜 2차 급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세력들의 관점을 설명드릴 텐데, 자세히 위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이 공시 12공시 물량 BW라든지 뭐 전환가액 조정 방식이라든지 주식 전환 시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야 돼요. 이미 세력들은요,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다 깨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세력들이 A라고 하면요, 뭐 스탁옵션 12 아니면 BW 아니면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B라고 할게요. 그 물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이 A와 B는요 이미 결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다 예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다 결탁된 세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들, 이 A와는 세력과 이 B라는 대주주라고 칠게요. 그냥 대주주라든지 12 물량 가지고 있는지 BW 물량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결탁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간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있어요. 보통요, A라는 사람이 작전을 치고 B랑 작전을 칠 때 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결탁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요, 이 호구들의 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구들, 개인이라고 호구라고 할게요. 이 호구들의 돈을 먹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데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A와 B의 결탁 관계를 파악해서요, 역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재료적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트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왜 차트에서 매수 못하고 이렇게 급등할 때 또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지, 개인들의 심리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지건설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서요, 제가 실제로 매매한 에르코스와 방금 뭐죠? 크라우드웍스, 그거 수익낸 관점을요, 이제 공시적 관점에서, 재료적 관점에서 설명할게요. 차트적 관점은 무지 쉬운데 다 차트적 관점으로 매매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데서 매매 못 하잖아요. 그쵸? 이런 데서나 추격 매수하는 건 잘하지만 여기서 미리 사는 건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리 살 수 있는 나름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요, 미리 산 다음에 급등할 때 던질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법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자신있게 매수를 못하는 이유가요, 이 재료 공시에 대한 분석,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이제 그걸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 자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강력한 테마는 1차 외봉으로 끝나지 않고 2차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고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 멤버십 영상에서요, 이제 주식시장의 테마 10이라는 돈이 돈다고 가정할 때 이제 주도 테마가 3개, 4개가 테마가 돌거든요. 이 자금을 항상 추적하다 보면요, 어떤 테마에, 그쵸? 강하게 돈이 붙는지 체크를 한다면, 강한 테마가 정치 테마라고 할게요.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강한 1차 급등한 테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안 들어오면서 막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1차 강력하게 급등 오고 조정을 받죠. 그럼 이 조정이 받는 시기에 이 처음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가장 강력한 테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1등을 관심을 가져요. 세부 1등. 그리고 나서 조정 막바지 구간을 차트적으로 기법을 잡아내고 재료를 읽고 2차 급등을 나오기 전에 모아갖고 2차 급등이 나오면 던지는 그런 매매 방식이거든요. 그럼 제가 상지건설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거 하나로만 보겠습니다. 많으니까. 시간이 지금 26분? 1시간 정도 찍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날 상지건설이요, 이건 매매는 안 했지만 이걸 통해 갖고 설명드리는 게 일단 이해는 좋아요. 상지건설이요, 1차 급등 강력하게 났죠. 그 4월 18일이 고점 찍고 하락하는 1차 급등의 그런 죽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4월 18일 한번 보세요. 4월 18일 전환천국권 행사 나오죠. 이거는 보통요, 아까 신규 그냥 CBCD 영어로 할게요. 그 영어가 더 편할 것 같네요. 이거 보시면요, 이겁니다. 이거 왜 발음, 한국 발음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전환사채 CB, 신주 인석권 부사채 BW. 그럼 저는 영어로 할게요. CB BW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할게요. 이것들을 보통 이제 이게 뭐냐면요, 설명을 잠깐 간단히 드리면요, 주식이 있고요, 사채가 있다고 할게요. 채권, 사채요. 이 주식과 사채, 회사채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채가 글로 이제 블로그에 따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이 추가 상장 종류의 의미와 제가 블로그에다가 다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추가 상장들 무슨 말이냐? 추가 상장하는 종목 그 종류의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지금 다룰 거는요,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전환 청구권을 받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회사채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이 회사채 좀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걸 산 다음에요, 그때 회사가 이렇게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제가 회사채를 사는 시기는 여기라고 칠게요. 주가가 1만원이었다고 치겠습니다. 회사채를 갖고 있을 때는요, 이건 나중에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기 때요, 돈도 받고 이자도 계속 중간중간에 받아요. 우리가 은행 이자처럼요. 은행 이자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이죠. 은행에다 원금을 1000만원을 넣으면요, 연마다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원금 빼면은 거의 원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회사채도 그런 관점에서요, 은행보다는 안전하지 않지만, 이자는 더 높겠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을수록 이자를 크게 주거든요. 어쨌든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자도 중간중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회사가 성장을 하죠? 만약 1만원이었어요. 회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갖고 이게 3만원이라고 칠게요. 3만원이에요. 회사 주가가 1만원인데 3만원까지 상승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죠. 회사채가 아니라 난 그 회사의 주식을 샀으면은 1만원에서 3만원 가서 300%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회사채 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회사채는 안정성은 있잖아요. 아까 은행처럼 원금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안전한 회사들일수록. 뭐 삼성전자 안 망하잖아요. 삼성전자 회사채 사면 안 망하니까, 그쵸?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안 망하니까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채권을 원금으로 다시 바꾸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주식을 샀으면 만원짜리가 예를 들면 3만원까지 간 회사가 있으면 300% 벌 수 있었는데, 안정적인 이자 먹으려고 회사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채권만 샀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전환사채는 뭐냐면요, 이 회사채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능은요,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 플러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회사채를요 샀어요. 이 1만원에. 그러니까 회사채를 얼마 샀어요? 회사채를 1만원에 샀는데, 전환사채는요, 주가가 3만원에 가는데 회사채를 나중에 15,000원에, 예를 들면 그렇게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15,000원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샀을 때 10,000원이었는데 15,000원에 비싸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 줬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30,000원이네? 그럼 나는 지금 채권을요 주식으로 전환시켜갖고 30,000원 15,000원보다 2배 비싼 30,000원에 전환을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회사채로 갖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주가가 오르니까 그쵸? 전환사채 전환권을 전환권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30,000원에 바꿔갖고 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주가 팔아먹어버리면 2배 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환사채가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회사채보다 그쵸? 전환사채가 뭐랬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권리가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사채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채보다 당연히 전환사채를 누구나 사겠죠. 회사채의 기능 그죠? 거보다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회사채가 전환사채보다 당연히 만기에 이자가 크겠죠. 당연히 안정성이 이자가 조금 더 적겠죠. 전환사채는. 만약 전환사채가 회사채랑 똑같은 이자를 준다면요. 누가 회사채 사겠어요? 다 전환사채 사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이자가 조금 적은 대신에 이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부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탁옵션처럼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핵심만 이해하세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회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환사채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상지건설이요. 전환청구권 행사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회사채 기능에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사채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쵸? 전환사채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가가 특히 이렇게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전환사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공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볼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상지건설을 보시면요. 전환청구권을 행사했죠. 기존에 12 물량을요. 그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왜냐면 상지건설 주가 올랐잖아요. 엄청. 그럼 전환청구권 행사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럼 언제 공시가 나왔냐면요. 이게 아까 4월 16일 날. 여기 보시면요. 4월 18일 날 나왔죠. 어때요? 이때 고점이었죠. 급락했죠. 이때부터. 왜냐면 이런 공시가 나오면 보통은 급락을 하거든요. 악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근데 그때 한번 공시를 찾아보세요. 4월 18일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서 4월 18일 보세요. 전환청구권 행사한다니까. 그쵸? 이렇게 급락을 하죠. 그때 공시를 한번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때요? 발행 주식수 대비 57%. 와, 엄청 많죠? 엄청 대규모 물량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세급 작업을 치는 애가 A이고요. B. 대주주라든지 12물량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이 A와 B는 이미 공모예요. 이미 결탁이 돼 있다고요. 이 A가 이것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작업을 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이거 재료에 관련된 그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요. 엄청 자세하게 작전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한 책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그 책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57%나 떨어진 발행 주식수가 100주라면요. 거의 57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12분량으로. 언제 나오냐? 5월 22일 날 나오죠. 그쵸? 그때 차트를 보시면요. 5월 22일이 언제죠? 아직 남았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5월 22일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세요. 전환청구권 행사가 또 나왔잖아요. 공시가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발행 주식 대비 1.59%. 그럼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1.5% 제가 봤을 때는요. 5% 이내 있잖아요. 총 발행 주식 대비 5% 이하 물량은요. 크게 주가의 흐름을 미치지는 악재인데 이렇게 큰 물량이 아니잖아요. 유의미한 물량이 1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5% 이하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건 그러니까 별로 큰 의미 없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 사람들 근데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요. 발행 주식수 대비 얼마가 쏟아지는지 봐야 되고 그게 언제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상장일 예정일 그쵸? 5월 22일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등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발행 주식수가 얼마나 돼요?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5,000원. 그러니까 5,000원으로 내가 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얼마죠?
지금 5만원인데 전환사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5천원으로 주식을 그만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5천원으로 주식으로 전환했어요. 사채를요. 그러면요 어때요? 바로 전환한 다음에 다 매도 때려도 얼마야? 10배 줘요. 나 전환사채 1,000원에 샀는데, 아니 2,000원 뭐죠? 주식 5,000원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5만원에 바로 상장시켜버리면 10배 수익이죠. 완전히 수익이죠.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그렇다면은 최대한 이 A라는 세력과 B 세력이 결탁했으면요 이 가격 5천에 매도하기 전에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을요. 5월 22일날 상장되니까 그때까지 등락을 만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한번 다시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거 주도주라고 안 할게요. 이런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요 반드시 죽는 시기가 있어요. 주도주도 그렇고 언제 알 수 있을까요? 5월 22일 날이죠. 물량이 나오잖아요. 5월 22일 날. 그럼요 이 전환사채로 전환한다는 공시가 여기서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근데 예정일은 5월 22일이래요. 근데 오늘 며칠인가요?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5월 10일이거든요. 그럼 5월 20일 아직 10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통 물량의 60%가 쏟아져 나올 거죠. 아까 보니까 58%? 한 60% 되잖아요. 근데 보통 전환되는 그런 종목의 경우 있잖아요. 시세 차익의 목적 말고는 없어요. 전환사채 물량을 그쵸? 주식으로 전환한 이유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스탁옵션 물량, 뭐 전환사채 물량 이런 것들이 대주주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크게 급등하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상지건설이 앞으로 5월 22일 날 전환사채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등락이 나오면서 아마 주가가 많이 하락할 거고요. 5월 22일 날 당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5월 19일 정도에 다시 한번 그쵸?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면서요. 추가 상장 공시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런 물량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에 보통 하한가를 가요. 시간의 하한가 이게 지금 인맥주 1등이거든요. 인맥주 1등이에요. 이재명. 그럼 시간의 하한가 가면은 그 다음날 또 급락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그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시기가 5월 22일 전후로 죽을 거예요. 5월 22일 이해되셨나요? 아마 그때는 이제 이게 분위기 메이커기 때문에 아마 인맥주 테마주들은 다 죽겠죠. 그 전에 6월 3 뭐 대선 전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인맥주들은요. 그때가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 시세를 유지시키고 그쵸? 최대한 전환사채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으려면요. 최대한 이거를 시세를 유지시키면서 그쵸? 이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를 유지시키면서 등락이 나오고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1차 급등에서 이 공시 나오고 급락했을 때 1차 급등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적 맥점을 잡고 아직 5월 22일 급락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그쵸?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2차 시세를 내면서 개인들을 많이 꼬드기기 위고 전환사채 물량을 나중에 쏟아내려면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대선도 아직 전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등락이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안 하려고 했어요. 2만원까지. 그래서 실제 이건 못했는데 설명하긴 좋아갖고 제가 이걸로 가져와갖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4x4는 이거는 넘어갈게요. 매매 안 했으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퓨리오사 AI 1등주 에르코스 저출산. 제가 이제 저출산 종목을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어보신 게 뭐냐면요. 한번 이걸 볼게요. 차마님, 에르코스 공시본이 전환사채가 32만 주가 5월 2일날 상장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게 그럼 이분은 무서워하시는 거겠죠. 그쵸? 전환사채가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한번 저는 이거는 사전에 봤겠지만 이런 걸 보시면은요. 보세요. 4월 14일날 전환 청구권 행사를 먼저 공시를 내보냈죠. 그럼 4월 14일날 한번 보시면은요. 이날 4.58%죠. 그러니까 발행 주식 대비 5% 이하잖아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을 한번 익혀주세요. 그리고 전환가액은 6,000원대입니다.
싸죠? 지금 그때 당시 공신했을 때가 25,000원이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엄청 개이득이겠죠? 이날 5월 2일 날 그런 뭐죠?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요. 하지만 5% 이하는 크게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별로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물량, 아까 그 상지건설 60% 봤잖아요. 그거에 대하면 5%는요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적단 말이에요. 그죠?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해보고, 전환가액은 얘네들 개이득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전환가액이 싸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요 이달 보세요. 이 5% 물량이 크게 무의미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정책 테마가 저출산으로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급등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5%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5% 물량을 그래? 그거 뭐 예를 들면 A가 아까 B랑 결탁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물량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어야지만 유의미한 같은 세력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상지건설처럼 50% 이상 전환 청구권 가능한 엄청 대량 물량이잖아요. 같은 세력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 5%예요. 근데 예를 들면 A, C, D 있을게요. 그냥 어떤 개인이 한 3%, 5% 들고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세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큰 무의미한 물량이잖아요.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만 할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B가 아니라 한 C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신규 상장주는요 그 매도할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뭐 2년 내에 대주주가 매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대주주들이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5%는요.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그래? 5월 2일 날 대주주 그 5% 나온다면요. 걔네들 물량을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급등시키자라고 A라는 세력이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는 무의미한 물량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책 테마가 전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요. A 1차 급등 2차 조정, 그럼 여름 들어서 탄 다음에 다시 한번 재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1번 케이스 5% 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런 거는요 주요 주주가 아니잖아요. 주요 대주주라든지 뭐 아까 전환세 5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 물량 뭐 조금 소화시키고 다시 급등시키자 라고 세력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공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크라우드웍스 해보겠습니다. AI 관련주였죠? 1차 급등 강하게 나왔어요. 거래대금 크게 나오면서. AI 관련주 중에 크게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선도주 역할을 했어요. 급등하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재급등하면서 지금 최근에 여기 대비 한 40% 넘게는 올랐는데, 보세요. 여기서 사고 나서 그죠? 이런 구간에서 제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맥점으로. 사실 2차 급등 나오면서 던졌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적으로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크라우드 뭐 전환사채 35억 청구분은 뭐 투자적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공시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주 인수권 행사 1회차 4월 14일이죠. 신주 인수권 그쵸 행사 4월 14일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이 4월 14일 이때 그 고점 찍고 공시 나오니까 역시나 무너지죠 1차 급등.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합니다. 공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빨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 고점이 찍고 여기서 고점 찍고 전환 공시 나왔죠. 이 전환 공시를 한번 보세요. 신주인수권 행사 공시를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신주인수권 행사가 발행 대비 4.14%밖에 안 되잖아요. 4.14%이기 때문에요. 크게 5%에는 크게 무의미하다. 근데 더 무의미한 게 뭔지 아세요? 신주인수권 행사하는데 걔네들 행사 가격을 보세요. 9,460원이에요. 4월 28일 날. 그때 그걸 보기 앞서 신주인수권 부사채 설명을 안 했네요. 이건 BW인데요. 회사의 돈을 빌려주고요. 신주인수권을 받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채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2만원인데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가를 지금 2만원인 주가를요.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1만원에 내가 그 신주주권을 사면요 지금 주가가 2만원이기 때문에 100% 이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그 크라우드웍스는요, 내가 9천 얼마에 지금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정도의 물량을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잠깐 보는 것들이 저도 자꾸 보시면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언제 이득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5만원인데 상지건설 예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가가 5만원인데 내가 5천원으로 전환할 수 권리가 생겨요. 그럼 빨리빨리 전환시킨 다음에 5만원에 팔고 싶어지죠? 이득이죠? 그럼 반대로 어때요? 신주이수권 부사채는 이겁니다. 지금 신주이수권 예를 들면 2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근데 내가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어떤 물량을 권한이 예를 들면 1만원에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빨리 신주를 사가지고 나는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2만원짜리를. 그럼 1만원에 사가지고 빨리 2만원에 팔면 좋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신주이수권을 받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이 신주이수권 부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면 신주를 발행해서 요청해서 돈을 내고 주식을 살 수 있어요. 현재 주식이 2만원으로 가고 앞으로 더 갈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아니, 그냥 2만원이라 할게요. 그럼 내가 신주이수권을 1만원에 산 다음에, 그쵸? 신주를 1만원에 산 다음에요. 그럼 회사가 바로 그거 주식 산 다음에 신주를 산 다음에 2만원에 팔면 개이득, 100%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드웍스가 보시면요, 이렇게 18,000원까지 올랐을 때, 그쵸? 나 만원에 살 수 있는, 신주를 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공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환사채랑 개념이 좀 다르답니다. 전환사채가 아니에요. 내가 전환사채, 아까 그 질문을 좀 잘못 주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체크해보세요. 나중에 1만원을, 그쵸? 이거를 내가 만원에 팔 수 있다, 만원에 팔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환사채는요, 주식으로 만원에 전환한 다음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전환사채라면요, 여기를, 그쵸,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팔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신주인석권 부사채는요, 신주로 사서, 어느 정도 가격에 사서, 주가가 비쌀 때 팔겠다는 목적이잖아요. 이해가 제 설명을 잘 못했으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의 신규 인수권 부사채를 행사하겠다라는 말은요, 전환사채랑은 좀 다른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요, 크라우드웍스 전환사채 어쩌고저쩌고 자녀분 65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랑 전환사채를 지금 약간 혼동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개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2만원짜리를요, 2만원짜리가 여기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내가 행사했잖아요. 1만원에 주식을 사겠다는 거죠. 그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1만원에 사겠다. 1만원에 산 다음에 주가가 만약 유지를 하게 되면요, 이 가격을 나는 1만원에 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매도를 쳐도 80%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런 행사 공시가 나오면요, 보통 주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력들이 걔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놈이 1만원의 행사 시점을 한번 보시면요, 이 구간이에요. 보시면요, 4월 28일 9,46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럼 4월 28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4월 28일. 그러니까 신주이수권 부사채를 샀던 사람이죠. 신주이수권을 여기서 행사한 사람은요,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요, 이 4월 28일 날 바로 시초가에 팔아버릴게요. 예를 들면 나 1만원에 4월 28일 날요, 1만원에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그런 종목을요, 1만원에 여기 물량 어느 정도였죠? 그냥 100만 주라고, 아까 5%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만 주거든요.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억, 35억이라고 칠게. 그냥 35억. 그럼요, 여기서 35억을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35억이요. 35억. 그럼 나 여기다 그냥 35억 다 팔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한 500억대? 700억대? 그럼 여기서 이 신주이수권 부사채를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1만원에 행사했죠? 얼마죠 여기가? 4월 28일 볼게요. 설명 좀 죄송합니다. 좀 못한 것 같아, 설명. 4월 28일
4월 28일이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월 18일이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쳐본다 칠게요. 그럼 얼마예요? 나 신주이소권 1만원에 행사했어요. 그러면 시작가가 예를 들면 12,000원에 시작했다. 그럼 20% 이득이잖아요. 그 신주이소권 부사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거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으로 만원에 산다, 물량을 산다 하면 12,000원에 팔면 20%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0%이면 그 사람은 에이 내가 신주주권 행사하고 주가를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 18,000원도 유지 못해가지고 아예 20%밖에 수익 못 받네 이렇게 20%에 팔아버리면요 그 물량을 세력들이 조금 더 모아요.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한테 수익 최대한 주기 싫어서 크게 수익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 물량을요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신주주권 부사채 그거 행사한 사람한테 물량을 받는다며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갖고 물량 행사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나중에 급등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행사에서 산 사람들은 이때 판 거 좀 후회하겠죠. 다시 급등 시키니까. 아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력이 좀 떨어졌네요 이번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세력들은요 이 물량이죠. 신주이수권 행사 가격대에 있는 그런 물량들을 조금 받아주고 나서 이게 당연히 AI 테마로서 뭐죠? 재료 지속성이 있고 또 1차 급등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이 세력주에 비해서. 그래서 A라는 세력들이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다시 2차 급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환사채랑 신주지수가 사채는 다르잖아요. 10이랑 BW는 다르니까 그 해석을 조금 달리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단순히 이렇게 차트적으로 기법이 왔다 하더라도요. 이 재료 공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요. 자신있게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시는 말들이요. 이 차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시나 재료 분석을 통해서 지금 방금은 제가 공시 분석을 했지만 이 재료 분석은요. 이 뉴스 분석도 필요하죠. 이재명 정책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사법적으로는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재명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은요. 물리적으로는 누군가가 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는 있어도요. 사법적으로는요. 죽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맥주는 약간 리바운드가 이제 반등이 오는 게 좀 막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정책주로 한 거고요. 정책 중에 이제 AI라는 키워드는요. 이 AI라는 키워드는요. 그렇죠? 여와 이재명뿐만이 아니라요. 여야 관계 없이 필수 정책이 되는 키워드인 만큼요. 저는 이게 차트적으로도 2차 급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요. 그 전에도 이런 이재명이라든지 정책 테마에 대한 그런 대선 정책 테마에 대한 이해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공시 있죠. 공시적인 측면에서도 방금 전환사채와 신주지속구 부사채를 어떤 식으로 행사할 때 행사되는 그런 가격대 전환가액이랑요 물량을 보고 의미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그 물량이 나온다면 세력들은 어떻게 주가 핸들링을 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관점에서 주식을 조금 이해한다면요 자신있게 이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급등할 때 던졌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작업을 친다면요 이 1차 급등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강한 테마일수록요. 왜냐면 이렇게 끝내면요 세력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들을 꼬드기려면요 결국에는 급등을 시켜야지만 개인들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급등하지 않고 이렇게 외봉으로 거의 끝나면요 이거는 단발성 테마인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단발성 테마 그때 딱 이슈가 되고 끝나버리는. 근데 저는요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지속성 테마, 그러니까 지속적인 테마라는 건 뭐냐면요 재료가요 이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한번 재료가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정책 테마로 봤던 거고, 이 정책 테마에서 시장이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차 급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요 차트적으로 잡았긴 했지만 그 나름의 확신을 갖는 근거는요 이 재료 분석, 이재명 테마에 대한 분석, 그리고 플러스 공시 분석까지 추가 물량이 나왔을 때 그 추가 물량을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바라보고 이용할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이렇게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오늘 설명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요 매매 기법만으로는 절대의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매매 기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버텨가지고 크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는요, 이 재료적인 관점이, 그리고 또 공시, 뉴스, 테마,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제가 오늘요 기법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앞에서 다뤘던 멤버십에서 다뤘던 이 스윙 기법들 있잖아요. 이 편이거든요. 오늘 제가 크라우드워크라든지 아까 뭐랬죠? 크라우드워크 말고 에르코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요 기법이에요. 요 기법. 근데 이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사실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인 재료적인 관점, 공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런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차트적으로 기법으로 적용해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원리 있잖아요. 이런 2차 급등. 단순히 기법이 여기서 매수 어떤 기법이고 어떤 기법이고 이런 거 아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차트 지표라든지, 그쵸? 설정법이라든지, 지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법은요 여러 데서 설명하지만요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위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재료적인 관점, 공시 해석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하나 설명한 거예요. 10이랑 BW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멤버십에 들어가시면요 이게 길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은 돼요. 한 개당. 그러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4개씩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올려드릴 거긴 해요. 멤버십에서 먼저 올려드릴 거긴 한데 나중에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그런 매매법들에 대한 이해를 알려면요 이것도 다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재료 매매, 제가 재료 매매에 대한 영상을 더 많이 올려드릴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 20개 정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보면서요. 그때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적용하면은요 좀 자신있게 들어가고 자신있게 크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유튜브 보시면요 이 구독증 있잖아요. 옆에 보시면요 이 가입 멤버 메터드 누르면요 가입 누르면은요 여기 열혈팬들 있잖아요. 이 열혈팬들은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있죠. 이런 것들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요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매매 이제 복귀할 때 저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약한다면요 이론적으로 기법을 아무리 알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피상적인 이해 부족, 그 기법 안에 기법을 적용하기 앞서 필요한 시황이라든지 방금 오늘 설명한 재료라든지, 그쵸? 그리고 테마,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해, 재료에서는 뉴스도 있고 공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관심 타점에 왔을 때 그걸 다 눌림으로 접근할지 낙폭으로 접근할지 결정을 하고 기법을 적용해서 기법에 맞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 적용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원리, 이 기법이 맞아떨어지는 진정한 원리를,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것들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멤버십 회원들에게도 많은 영상과 그런 컨텐츠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마치겠습니다.